67의 한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 보였다.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게 효도라고 했다. 딸은 겨우 50만 원을 들고 왔다. 그리고 손수 푹 고아낸 닭곰탕 한 그릇이 전부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주무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두 자식, 한 명은 많이 내놓았고 한 명은 적게 내놓았다. 누가 더 효심이 깊을까? 누구를 더 믿어야 할까? 모두가 답은 이미 명백하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이른을 앞두니 어머니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는 손에 든 4억 원, 상당의 재개발 보상금 전부를 고작 50만 원을 들고 왔던 딸에게 넘겨주었다. 언쟁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다. 논의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계약서 서명, 공증, 계좌이체가 막힘없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모든 친척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하지만 어머니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 돈은 자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인생 이야기다. 줄거리가 과장되지 않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른다. 당신을 이 이야기에 초대하고 싶다. 내 성은 김씨고 올해 67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곧 재개발로 사라질 낡은 빌라에 산다. 생각해보면 이 집도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 붉은 벽돌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기를 머금어 얼룩덜룩했고 아래층 이웃은 이중창을 설치하고도 매일같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며 불평을 하러 올라왔다.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늙으면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느리다고 싫어한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도 싫어한다. 숨 쉬는 것조차 방해가 되는 모양이다. 오늘 나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 현관 앞 계단 밑에 자리 잡은 회색 얼룩고양이다. 내가 일어난 걸 보자마자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이 배고플까봐 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밥을 꺼내 데우고 고양이 캔을 섞어 주었다. 계단 옆에 쭈그려 앉아 먹이를 주었다. 날씨가 변했다. 꿉꿉하고 무더운 기운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내 몸은 평소보다 조금 더 굼떴다. 막 집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가슴을 무언가가 꽉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답답하고 뻐근하며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애써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젊을 때처럼 버텨주지 못했다. 나는 더듬거리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퉁퉁 부어오른 내 발목을 내려다보며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정말 병원에 가야 할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유선 전화기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느리지만 또박또박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의 아가씨가 곧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긴장된다기보다는 어딘가 분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내 몸마저 마침내 나를 배신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나 조용한 아침에 닥칠 줄은 몰랐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은 어젯밤 나눈 대화창에 멈춰 있었다. 딸에게 보낸 곰탕 사진이었다. 며칠 전 내가 끓인 닭곰탕이었다. 딸은 엄마, 보기만 해도 먹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시간 될 때 와서 가져가라고 답했다. 딸은 웃는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다. 내가 막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낡은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릴 적 교복을 입고 내 남편과 내 곁에 서 있던 모습이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천장은 더 이상 우리 집의 회색 시멘트 천장이 아니었다. 일렬로 늘어선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냉정한 신문실 같았다. 귓가에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 간호사의 신발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옆자리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정신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다가왔다. 고개를 돌리니 안경을 쓴 젊은 남자. 의사가 미간을 찌푸린 채 나를 보고 있었다.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응 하는 짧은 신음만 나왔다. 그는 펜라이트로 내 눈을 비춰보고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다.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있고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있으니 혈액 검사랑 흉부 엑스레이부터 찍고 심장 초음파 일정 잡으세요. 보호자 오시면 입원 수속 상의하고요. 어머님, 가족분 계세요? 연락 가능하신가요? 간호사가 허리를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외투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주머니를 몇 번 뒤져 내 스마트폰을 찾아주었다. 땀으로 축축한 액정을 휴지로 닦아주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연락처를 아래로 내리자 한 줄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에겐 두 자식이 있다. 민준, 그리고 서연. 마음속으로 별다른 망설임 없이 먼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나, 병원이다. 가슴이 좀 안 좋아서 의사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더라.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어느 구역에 계세요? 어떻게 가셨어요? 누가 모시고 갔어요? 구급차 타고 왔어. 아직 응급실이야. 의사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대. 알았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일단 처리 좀 하고 지혜 씨한테 뭐 좀 챙겨서 보내라고 할게요. 일단 급하게 생각 마시고 제가 반찬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는 빠르게 말했다. 말투가 퉁명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마치 정해진 절차를 읊는 것 같았다. 급할 거 없어. 일단 기다려 볼게. 내가 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네, 그럼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일단 끊어요. 그는 아프진 않으세요? 제가 갈까요? 같은 말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이 전화를 아침에 온 업무 메일이나 서명이 필요한 결제 서류처럼 처리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응급실 침대에 앉아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변에는 응급처치용 조명과 플라스틱 커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낮은 신호음이 가득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곳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둘러 지나쳤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곳이기도 했다. 나는 화면을 켜고 다시 연락처를 내렸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눌렀다. 서연. 내가 서연의 이름을 누르자 전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연결되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아이가 아닌데 오늘은 감출 수 없는 걱정이 묻어났다. 나 병원이야. 아까 가슴이 답답해서 구급차 타고 왔어.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데 지켜봐야 한대.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은 다급하게 물었다. 어느 병원? 무슨 과? 건강보험증은? 입원 수속해야 해? 서울대병원. 아직 응급실이야. 건강보험증은 지갑에 있고 간호사가 접수해줬어.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을 신거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나 지금 바로 갈게. 엄마, 겉옷은 챙겼어? 요즘 병실 다 추우니까 이불 꼭 덮고 있어. 너 출근해야 하잖아. 서둘러 오지 마.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괜찮아. 나 오늘 행정 당직이라 괜찮아.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먼저 나올 수 있어. 처리하고 바로 갈게. 나는 딸이 숨가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내가 갈게라는 말이 마치 링거액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알았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차 조심하고. 나 지하철 탈 거야. 운전하다 넘어질라. 딸은 농담할 여유도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더 이상 그렇게 눈부시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다. 자식과 함께 온 사람, 배우자와 함께 온 사람, 그리고 며칠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듯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문득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응급실 관찰구역으로 옮겨졌다. 침대들이 벽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커튼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었지만 소리는 전혀 막아주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는 한 할머니가 나직이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옆에서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어머니 방금 쓰러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뇌경색이래요? 심각하진 않대요. 네, 네. 오후에 속옷 갈아입혀 드렸어요. 그녀는 통화를 하면서도 죽을 떠먹여 주었다. 행동은 빠르지 않았지만 인내심이 가득했다. 그 옆 침대에서는 한 남자가 가래를 뱉어냈고 아내가 등을 두드려주며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손길은 익숙했다. 병원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닌 듯했다. 나는 천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맡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가 탁 하고 서류철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복도를 지나는 카트 바퀴가 덜컹거렸다. 누군가 외쳤다. 15번 환자분 체열할게요. 세수액 세트 좀 갖다 주세요. 보호자분은 잠시 나가 계세요. 인생은 이렇게 단절되고 어지러웠지만 오래 듣고 있자니 마치 리듬감 있는 교향곡 같았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나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내 아빠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었다. 그때 남편은 간경화로 혼수 상태였고 나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침대를 지켜봤다. 그가 숨을 거둘까봐 두려워서. 너희 둘은 아직 어렸고 나는 감히 울 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누워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몸을 뒤척였다. 눈가에 링거 바늘이 꽂힌 내 팔이 들어왔다. 투명한 의료용 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있었고 손끝은 살짝 차가웠다. 스마트폰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눈을 감은 작은 동물처럼 까만 화면인 채 조용히 있었다.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부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사람을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가신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반차를 낸다고 했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연이는 지하철을 탄다고 했다. 강북에서 강남까지 이 시간이면 아직 막힐 것이다. 어쩌면 딸이 먼저 올지도 모른다. 나는 서두르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과연 누가 먼저 이곳에 들어설지.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흘러갔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늙는다는 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라고? 나는 졸리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기력을 아끼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조금 불편했다. 가슴에 미지근한 돌멩이가 얹힌 듯했다. 통증은 덜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병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묵직하고 급한 발소리, 휠체어 미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마치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모든 소리는 내 침대를 지나쳐갔다. 나는 눈을 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의사는 아까 보호자가 오면 심장 초음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러왔을 때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님, 아드님 도착하셨나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바쁜가 봐요. 좀 이따 오겠죠. 그녀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듯 별다를 것없다는 표정이었다.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숙님 보호자분 오셨나요? 나는 즉시 눈을 떴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다. 몇 초 후 익숙한 목소리가 커튼 밖에서 들려왔다. 살짝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입니다. 서명하러 왔어요. 내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나는 알았다. 누가 먼저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눈을 감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지막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눈을 뜨니 서연이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이마에는 미처 닦지 못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오른손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왼손에는 짙은 남색의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마치 학교 행정실에서 막 달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나도 모르게 물었다. 딸은 손에 든 짐을 내려놓고 침대 옆 가니 테이블을 펴며 말했다. 오전에 학교 폭력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부장님이랑 교대했어. 차는 너무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왔어. 그게 더 빠르더라. 딸은 보온병을 꺼냈다. 안에는 따뜻한 닭곰탕이 담겨 있었다. 천으로 2겹이나 쌓여 있었다. 나는 그 향기를 맡았다. 값비싼 재료는 아니었다. 그저 늙은 생강, 대추, 구기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냄새가 병실에 퍼지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침에 끓였어. 엄마 입맛 없을까봐. 병원 죽은 너무 맛없잖아. 딸은 곰탕을 그릇에 덜어 식힌 후에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 불안한 곳에 정확히 가닿았다. 국물은 진했다. 토종달구로 푹 고아낸 맛이었다. 나는 옌부주 말했다. 그럼 넌 아침 뭐 먹었어? 많이 끓였지. 반은 내가 먹고. 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딸이 보온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나처럼 꼼꼼하고 낭비 없고 군더더기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내 아빠가 안 좋을 때 내가 매일 곰탕 끓여줬었는데 그 냄비 나중에 너한테 줬었지. 내가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냄비 아직 있어. 안 바꿨어. 정성이 깃든 물건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나는 웃었다. 너처럼 냄비 아끼는 사람은 없을 거야. 냄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그 냄비에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딸은 냅킨으로 내 입가에 기름기를 닦아주었다. 딸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였다. 아마 버스에서 벽에 기대 잠시 졸았는지도 모른다. 딸은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몇 시에 피를 뽑는지, 이따가 심장 초음파는 하는지 물었다. 나는 구술 시험을 보듯 하나하나 대답했다. 모레쯤 심장내과 병동으로 옮길 수도 있대. 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며칠 밤새워 간호할게.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병원에서 보호자 숙식 안 된대. 너 내일 수업도 있잖아. 밖에 있는 보호자용 의자에서 자면 돼. 엄마 방해 안 할게. 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도시락통을 정리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득 딸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딸은 항상 먼저 와서 물었다. 엄마, 피곤하지? 내가 빨래 널어줄까? 딸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 조용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애교를 부리거나 곁에 달라붙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걱정할 만한 일들을 미리 처리해 놓곤 했다. 딸이 물건을 다 정리하고 자리에 앉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게 뭐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비상금, 내가 매달 엄마 생각해서 모아둔 돈이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50만 원이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반듯하게 들어있었다. 구겨지거나 접힌 자국 하나 없었다. 서연아, 나 입원비 없는 사람 아니야. 며칠 입원하는 건 건강보험으로 다 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야.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남편한테 받은 돈 아니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에는 독립심뿐만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딸에게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딸은 항상 어떤 말을 언제 해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깊이 기억하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딸은 그 봉투를 내 침대 옆 서랍에 넣어주었다. 엄마가 나중에 꼭 갚을 거 알아. 엄마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갚으려면 병 다 낫고 나서 해. 알았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늙으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다
결국 딸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었을까? 나는 예전에 네가 시집가면 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딸이 웃었다. 나 시집 갔잖아.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그건 안 변해. 그리고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디건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엄마, 사실 나 책임감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냥 정말 무서웠어. 만약 내가 안 왔으면, 만약 엄마 혼자 응급실에 있었으면 나 앞으로 잠 못 잘 것 같아서. 그 말은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심장을 부드럽게 찔렀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흔적을 남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머리맡에 기댔다. 병실 밖에서는 여전히 발소리와 침대 끄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치 방금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다 비운 것처럼 속도 마음도 따뜻해졌다. 딸은 내 옆에서 잠시 함께 있어 주다가 간호사가 수뇌를 둘러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갈아입을 옷 좀 사서 저녁에 다시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병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딸이 다시 돌아올까 걱정하지 않았다. 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병동으로 옮겨진 다음 날 점심, 민준이가 왔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방금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온 듯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져 있었고 손에는 과일 주스와 건강보조 식품이 담긴 선물 세트와 검은색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엄마, 괜찮아 보이시네요. 많이 놀라진 않으셨고요? 나는 침대에 앉아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가? 내 생각엔 곧 폐차될 차 같은데. 그는 내 농담에 답하지 않고 손에 든 물건들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건 지혜 씨가 준비한 거예요. 홍삼 스틱이랑 양배추즙, 뭐 그런 거예요. 영양사가 추천한 거래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간병인은 안 부르셨어요? 간호사가 며칠 지켜보면 된대서 사람 부르는 것도 번거롭고.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보았다. 회사가 요즘 연말 감사 준비 때문에 정말 시간 쪼개서 온 거예요. 방금도 화상회의 하나 하고 왔어요. 며칠은 일단 이렇게 하고 퇴원하시면 그때 사람 알아보든가 할게요. 그는 말하는 내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왼손으로는 알림을 넘기고 오른손으로는 가방을 뒤적였다. 그는 가방에서 돈다발 하나를 꺼냈다. 대략 2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다. 그는 반듯한 돈다발을 내 침대 옆 서랍에 쑤셔 넣었다. 이거 일단 쓰시고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건강보험 되는 건 알지만 1인실 쓰려면 비급여 항목이 좀 들잖아요. 그는 이 말을 할 때 말투가 아주 자연스러웠다. 마치 업무상 예산을 배정하듯 고맙다. 나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의 예의는 차리지 않았다. 나는 그 200만 원을 보았다. 마음속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마움은 아주 평온했다. 마치 일기예보에서 오늘 서울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민준이는 잠시 앉아 있다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저 이따가 판교로 운전해서 가야 해요. 거기 고객이 갑자기 약속을 바꿔서요. 미룰 수가 없는 큰 건이라 본사에서도 주시하고 있어요. 엄마, 여기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 먹고 한 번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 일이 중요하니 나 때문에 뭐 지장받지 마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는 일어나 정장 재킷을 정리하고 바지의 주름을 툭툭 털었다. 마치 하나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아, 맞다. 지혜 씨가 그러는데 엄마 사시는 그 집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면서요? 조건 같은 거 얘기 나왔어요? 그가 문득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 중이야. 아직 계약은 안 했어. 급할 거 없지. 일단 몸부터 챙겨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재개발은 위험 부담이 크니 시간 될 때 자료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만 했다. 자,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지혜 씨가 내일 또 필요한 거 챙겨서 보낼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그냥 지혜 씨한테 말하세요. 그는 문가로 걸어가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엄마, 진짜 돈 좀 쓰면서 사세요. 안 그러면 평생 모은 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깝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걸음걸이는 언제나처럼 단호했고 문 닫는 소리도 아주 가벼웠다. 하지만 그 소리 이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려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서랍을 열어 그 돈다발을 보았다. 깨끗하고 반듯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나는 이 돈이 나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돈 속의 시간이, 함께함이, 그리고 한마디의 따뜻한 관심이 없다는 것도 더 잘 알았다.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카드 뭉치 같았다. 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어쩐지 어제 딸이 건넨 곰탕 한 그릇보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나왔다. 의사는 내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고 5일 이상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를 다시 받아보라고 권했다. 나는 빨리 알겠다고 했다. 의료 자원은 소중하고 나이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퇴원하는 날 아침, 날씨는 흐렸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정릉동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의 냄새가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나를 덮쳤다. 짙은 시멘트 곰팡이 냄새와 빨래의 습한 기운. 나는 창문을 열었다. 고양이 몇 마리가 계단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어디 갔었냐고 묻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다. 구청 번호였다. 김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여기는 정릉동 재개발 사업 관련 안내 전화입니다. 어르신 명의의 빌라가 우선 철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주민 설명회가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방식과 분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작년부터 아래층 아주머니는 자기 집 창문에 측량용 스티커가 붙었다며 진짜 재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주민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며 시공사 사람들이 와서 땅 경계를 재고 평수를 계산하며 아파트로 받을 건지 물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기대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집이 언젠가 무너지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 단계에 이르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발사업, 법무사 절차, 시공사 협의, 평형 교환 비율, 이주 대책, 완공기한, 그리고 보상금 지급 방식까지 나는 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금요일이 되어 나는 안내문을 들고 옅은 회색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예전에 교사 시절 학부모 총회 때 입던 옷이었다. 해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았지만 조금 헐렁해졌다. 설명회는 근처 상가 건물의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명은 눈이 부시게 밝았고 벽에는 형형색색의 개발 조감도가 붙어 있었다. 각 도면 위에는 C구역, D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웠다. 나는 일찍 도착해 가장자리 자리에 앉았다. 주변 노인들은 아들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누군가는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빈손으로 앉아 무릎 위에 메모지와 볼펜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개발사 대표는 마치 실적 보고를 하듯 빠르게 말했다. 그는 우리 건물이 1구역에 속하며 고위험 건축물이라 철거가 강제사항이라고 했다. 그들이 제시한 보상안은 새 아파트와 보상금이었다. 새 아파트는 경기도 하남 신도시에 위치한 30평형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였고 시가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이었다. 거기에 현금 보상금 4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의 가치라고 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괜찮네. 옆 동네보다 많이 쳐주는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천히 4억 원이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아서 뭘 하지? 새 아파트는 누가 살지?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나눠주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그 회의장을 나올 때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자료가 든 가방을 메고 혼자 상가거리를 걸었다. 옆에는 여전히 영업 중인 국수 가게와 편의점이 있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결국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병도 돈도 아니었다. 이런 설명회를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다만 한 명은 늦게 도착했고 다른 한 명은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출석부에 서명하고 혼자 메모를 하고 혼자 그 빽빽한 보상 계산서가 담긴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제야 나는 대물 변제, 선분양, 지분 비율 같은 단어들의 의미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 뿐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어 민준에게 보내 물어볼까 생각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말했다. 하룻밤만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날 밤 나는 정말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 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고 부엌의 희미한 야간등에 의지했다. 나는 손에 그 보상 서류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넘기다 보니 종이 모서리가 다 구겨졌다. 4억 원이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돈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처럼 느껴졌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때 가장 유용한 것이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았다. 20년 전이 생각났다. 민준이가 막 결혼했던 해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고 했다.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였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이건 미래 가치가 엄청난 투자예요. 무조건 잡아야 해요. 그때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월급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이는 그때 사범대를 다니고 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나는 원래 딸이 졸업하면 예전에 시댁에서 빌렸던 돈을 천천히 갚아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말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단번에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주었고 신우이에게 1천만 원을 더 빌렸다. 5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서 민준이가 수표를 받아가던 날 그는 말했다. 엄마, 나중에 제가 꼭 큰 집에 모실게요. 3대가 같이 살면서 비싼 일식집에서 배 터지게 사드릴게요. 아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아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다. 그들의 집은 최신식 아파트였지만 현관 보안이 철저했다. 며느리 지혜는 항상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손님 방이 지금 짐으로 꽉 차서요. 혹은 어머님, 다음에 봬요. 오늘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나는 안다. 예의를 차리는 것이 냉담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초대는 아니라는 것을. 그 애도 생각난다. 서연이가 결혼하던 해 사위 집안은 평범했다. 두 사람은 돈을 모아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샀다. 나는 딸에게 집을 사줄 능력이 없었다. 그저 내가 30년 동안 모은 금부치를 팔아 마련한 100만 원짜리 축의금이 전부였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식이 끝난 후 나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말했다. 엄마, 내 평생 엄마가 제일 걱정이야. No. 나는 그 말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사실 딸이 나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딸은 한 번도 나와 다툰 적이 없었고 오빠가 그 당시에 얼마를 가져갔는지, 내가 얼마나 편애했는지, 자신의 결혼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곁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함께 봐주고 곰탕을 끓여주고 옷을 개어줄 뿐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한때는 딸은 시집 가면 출가회인이고 아들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과 돈을 모두 민준이에게 쏟아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전봇대와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머리맡의 그림자가 마치 뻗어나갈 수 없는 손들 같았다. 내 평생은 남에게 손을 내미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을 어디로 걷어들여야 할지 나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책상 위에 재개발 보상 서류가 희미한 빛에 반사되었다. 나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가렸다.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남았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줄지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 누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른다. 동네 통장님이 입이 가벼웠을 수도 있고 주민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말을 흘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민준이는 알게 되었다. 그 4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변화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그날 아침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여니 민준이의 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그는 편안한 폴로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는 과일 선물 세트를, 다른 한 손으로는 며느리 지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우리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온 것이 추석 전 성묘를 앞두고 대추 한 상자를 가져다 주고는 서둘러 떠났을 때였다. 이번에는 그가 왔을 뿐만 아니라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엄마 뵙고 싶어서 들렀어요. 요즘 어떠세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괜찮아, 늘 똑같지 뭐.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이 집 정말 낡았네요. 엄마, 아직도 이런 데서 사시다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작 이사하셨어야죠. 요즘 서울에서 이런 조건의 집은 찾기도 힘들어요. 그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평소처럼 형식적이지는 않았다. 이어서 그는 선물 세트를 열어 수익굴, 홍삼 농축액, 콜라겐 젤리 등을 전시회처럼 늘어놓았다. 이거 백화점 세일할 때 산 거예요. 특별히 엄마 몸보신하시라고요. 얼마 전에 입원도 하셨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선물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은 민준이가 사왔다. 그는 일부러 강남의 유명한 일식집에 가서 가장 비싼 장어덮밥을 사왔다. 반찬도 3가지나 챙겨왔다. 내가 많이 못 먹는다고 했지만 그는 굳이 2조각을 더 얹어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엄마, 그 재개발 보상건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 통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정릉동 그 구역 다 철거 확정됐다면서요. 엄마 집도 그 범위에 들어갈 텐데요. 얘기는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어. 내가 대답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온대요? 그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나는 말없이 국을 떠마셨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말했다. 제 동료 중에 집이 재개발돼서 보상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애들이 그 기회에 더 큰 집으로 옮겨서 부모님 모시고 살더라고요. 관리비도 절약되고 어르신이 낡은 집에 위험하게 사시는 걱정도 없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엄마, 차라리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저희도 요즘 더 큰 평수 알아보고 있거든요. 만약 엄마 보상금이 계약금으로 보태지면 우리 3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공간도 충분하고 간병인 들여서 엄마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간병인은 애들 돌보는 사람 아니냐? 그는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다. 요즘 간병인은 노인 케어도 다 해요. 혈압도 재주고 약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엄마는 그냥 편하게 은퇴 생활 즐기시면 돼요. 옆에 있던 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힘겹게 버티지 마세요. 민준 씨 이제 월급도 안정적이고 집 대출은 저희가 같이 갚으면 문제 없어요. 만약 어머님이 보상금을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더 많아져요. 어머님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달콤했다. 마치 꿀에 절인 배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릇을 치웠다. 지혜는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겠다며 나섰다. 그리고는 말했다. 어머님, 저 환풍기, 제가 다음번에 사람 불러서 청소 좀 해드려야겠어요. 기름때가 좀 낀 것 같아요. 나는 반짝이는 슬리퍼를 신은 그녀가 내 부엌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마치 낯선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뭐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다. 방금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열정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70살의 여자가 여전히 서서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바닥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명확하게 살아갈 힘이 충분했다. 그 점심 식사는 병문안이 아니었다. 투자 설명회였다. 그 선물 세트는 효심이 아니었다. 서막을 여는 소품이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 4억 원을 위해 온 것이었다. 문득 서연이가 그저께 보낸 메시지가 생각났다. 단 한 문장이었다. 엄마, 요즘 날씨 변덕 심한데 위 안 좋으니까 찬두유는 먹지 마.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마치 등불처럼 천천히 내 마음을 밝혀주었다. 나는 일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그들이 스스로 진정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흘도 안 되어 내 스마트폰에 갑자기 많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모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들이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내 사촌 동생 춘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살갑게 웃으며 말했다. 영숙 언니, 요즘 재개발된다며? 축하해. 조상님이 도우셨네. 늙어서 복이 터졌어. 나는 희미하게 웃고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아, 맞다.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그 보상금 어떻게 나눌지 아직 고민 중이라며? 아이고, 언니? 뭘 그렇게 고민해. 언니가 그렇게 민준이를 아끼는데 이제 민준이가 더 책임질 때도 됐지. 자고로 아들이 나중에 기댈 언덕 아니겠어?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를 일깨우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너도 내 딸 덕에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멋쩍게 웃었다. 우리 집은 경우가 다르지. 그리고 언니 돈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참아 못하는 말도 있는 거잖아. 언니 남동생도 한번 찾아뵙고 싶어 하더라.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정말로 내 남동생이 찾아왔다. 나와 그는 원래 자주 왕래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특별히 늘 투자 이야기만 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 남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누나,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재개발 보상금 계획 잘 세워야 해. 민준이가 장남이고 누나 노후에 가장 큰 의지가 될 놈이야. 걔가 지금 조건도 좋으니 누나가 좀 밀어줘야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네가 그건 어떻게 알았니?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이가 와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묻더라. 나는 누나가 괜히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봐 걱정돼서 온 거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면 누나 갈 곳도 없어지잖아. 조카도 거들었다. 고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돈은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나중에 몸이라도 안 좋아지시면 누가 돌봐드리겠어요? 결국 저나 저희 아버지, 민준이 형 같은 남자들이죠. 서연이도 날 돌봐줄 텐데 내가 말했다. 에이, 걔는 시집 갔잖아요. 이제 시댁 챙기고 애 낳고 해야죠. 그런 책임은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말을 할 때 얼굴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갑자기 위가 경련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방금 마신 미지근한 물이 식도에 걸린 것 같았다. 걔는 내 딸이야.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걔를 키울 때 여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키웠어. 남동생이 미간을 찌푸렸다. 누나, 왜 그렇게 말을 해? 우린 다 누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요즘 노인들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괜한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새 잔을 따랐다. 두 잔은 그들 앞에 놓고 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그들은 30분 정도 머물다 떠났다. 떠나기 전 특별히 당부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가족이랑 상의해. 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가족이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슬플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저녁 무렵 서연이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줄까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이제 막 퇴근했을 텐데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딸은 그래도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끓였어. 저녁에 갖다 줄게. 속도 좀 풀고.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평생 스스로를 명철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이제야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타나면 열정적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모든 친척의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소문이 한번 퍼지면 온갖 선의를 가장한 속삭임이 몰려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한 알고 있었다. 어떤 속삭임은 그저 다른 사람이 우산을 펴도록 도와 내 손에 든 물컵을 순조롭게 빼앗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다. 그저 화면이라도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서. 민준이와 지혜는 오후에 막 다녀갔다.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또 한바탕 애둘러 말하는 이야기뿐이었다. 집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부터 내가 나이가 많은 이 재무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공동계좌 위임장을 미리 써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재개발 보상금을 관리하기 편하게. 나는 승낙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변호사 시간이 될 때 물어보겠다고만 했다. 그들은 내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다만 떠나기 전 지혜가 갑자기 뒤돌아 물었다. 어머님, 정말 서연이한테는 보상금 이야기 안 하신 거죠?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안 했어. 걔는 묻지도 않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는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걷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 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었다. 아래층 골목 어귀에 서서 아직 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선명했다. 당신, 더는 마음 약해지지 마. 어머니 지금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 진짜로 그 돈 서연이한테 넘기는 꼴 당신 볼 수 있어? 지혜의 목소리였다. 누구한테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민준이가 언짢게 대꾸했다. 지금 말 안 한다고 마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그 늙은 여자는 원래 강하게 나가면 안 먹혀.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손 안 쓰면 늦어. 진짜로 그 집 명의를 서연이 앞으로 해봐. 그때 가서 그게 자기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당신 반대할 수나 있겠어?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은 딱 그런 식이야. 정에 약하잖아? 그럼 알게 해줘야지. 만약 그 돈 서연이한테 주면 앞으로 아프거나 무슨 일 생겨도 우리 찾을 생각 말라고. 그때 가서 누굴 의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지. 내 손은 베란다 난간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다. 심장이 마치 누군가에게 칼로 찔렸다가 천천히 뽑히는 것 같았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 말들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노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믿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창문이 하나 열리는 것 같았다. 소리는 그다지 선명하게 녹음되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문장, 그 집을 서연이한테 주면 우릴 봉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해. 나는 3번을 다시 들었다. 이전에는 항상 자식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어떤 퇴로는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정리해온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인감,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들어있었다. 이전에는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것들을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나직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누구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나 자신과 나에게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 없는 그 아이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예약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장을 입고 큰 사건을 맡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었다. 우리 동네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의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이름은 박선영, 서연이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어머님, 어떤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내게 차를 따라주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갈색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싶어요. 첫째, 내 명의로 된 이 정릉동 낡은 빌라의 재개발 보상금을 명확히 처리하고 싶어요. 둘째,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고요. 셋째,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기록을 공증받고 싶어요. 예전에 집 살 때 내가 내준 그 5천만 원 말이에요. 그녀는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그녀의 효율적인 일처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마치 익숙한 리듬 같았다. 젊었을 때 교사로서 숙제를 채점하던 그 단호함이 떠올랐다. 어머님,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이익과 보상금 전부를 유언장에 포함시키시겠어요? 아니면 생전에 미리 증여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생전에 내 딸, 서연이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아파트와 현금 부분 전부를 이전하고 일부만 내 생활비로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남길 필요 없어요. 그럼 아드님 쪽은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나는 십수년 전에 계좌이체 기록을 꺼냈다. 이건 내가 아들 집 사줄 때 준 자금이에요. 이것이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채권 추심 권리를 보류하고 싶어요.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만약 그 애가 다투려 들면 나에게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평가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3일 안에 초안을 작성하고 나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 서명을 할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날씨가 갑자기 맑아진 것 같다고 느꼈다. 햇살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속에 질질 끌고 다니던 짐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이 다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내가 다시 한번 모호함 속에서 타협할까봐 두려웠다. 이제 모든 것은 문서와 도장, 녹음과 증인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이다. 저녁에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언제나처럼 빨리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좀 있니? 내 남편이랑 같이 좀 와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너희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기 저편에서 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네, 알았어요. 무슨 일 없으시죠? 아무 일 없어. 그저 너희를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그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책상에 앉아 그 초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4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이건 내 것이다.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한다. 누가 받아야 마땅한지가 아니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라고 말할 용기를 냈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나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있었다. 그가 사랑한 것은 결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더 이상 그가 당연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다. 사흘 후 저녁, 민준이가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지혜와 함께였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지혜는 억지로 웃고 있었다. 어머님, 요즘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무슨 처리할 일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책상 위에 공증 서류를 접어 낡은 책 밑에 눌러두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변호사를 만난 건 재개발 보상금 때문이야. 난 이미 결정했다. 아파트와 보상금은 서연이에게 넘겨주기로.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평정심은 단 2초도 유지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서류에 다 명확하게 썼어. 네가 그동안 받아간 건 문제 삼지 않겠다. 당시에 네 집 사줄 때 줬던 5천만 원은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 증거도 서류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이 집은 내 것이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 선택이다.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항상 걔만 편애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손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다. 지혜가 그를 말리며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서연이는 애도 없는데 나중에 어머님 어떻게 모시겠어요? 정말 모든 걸 걔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만약 걔랑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요?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가 날 돌봐줄지 아닐지는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미 답을 알게 됐다. 진심으로 날 돌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얼마를 나눠줄지 묻지 않아. Man. 나는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래층 골목 어귀에서 엿들었던 그 대화가 스마트폰에서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그 집을 서연이한테 주면 우릴 봉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해. 당신 지금 손 안 쓰면 늦어. 재생 도중 민준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소리를 끄며 소리쳤다. 몰래 녹음까지 했어요?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서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릴까봐.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나 차가워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노를 거의 참지 못하는 듯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앞으로 우리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너희에게 잘해주길 바란 게 아니야. 그저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는 척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지혜는 눈을 흘기며 민준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가요. 이미 다 계획해놨는데 여기서 더 망신당할 일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가 절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니 그럼 앞으로 우리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이로 살죠. 나는 한 번도 널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네가 먼저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고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말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2초간 쳐다보더니 거칠게 문을 열고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은 조용해졌다. 베란다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이미 이런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찻주전자를 들어 스스로에게 차 한 잔을 따랐다. 찬물은 식었지만 마시기에는 딱 좋았다. 내가 마음이 모진 것이 아니다. 그저 더 이상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지로 참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늙은 목숨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본 후에 내리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억울해할 것을 안다. 그리고 이 모자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나는 하남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지은 지 15년 된 중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였다. 방 3개, 거실 1개 구조였고 꼭대기 층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어
등나무 의자 하나를 놓기에 충분했다. 내 침실은 동양이라 아침 7시가 지나면 햇살이 따뜻한 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이 집은 서연이와 사위가 산 것이었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모은 돈과 내가 넘겨준 보상금을 합쳐서 딸은 원래 절반만 쓰겠다고 했다. 엄마, 그래도 노후 자금은 남겨두셔야죠. 하지만 나는 내가 다 받아야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다고 말했다. 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다만 그럼 엄마 생활비 통장은 따로 만드셔야 해요. 제가 관리하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딸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사하는 날 나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창가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나와 수십 년을 함께한 가구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등나무 흔들리자 돋보기를 놓고 쓰던 책상,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교사로 일하며 사용했던 낡은 화이트보드까지. 이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의 뼈대와도 같았다. 새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서재 벽에 화이트보드를 걸어주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혹시 언젠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웃었다. 내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라 그래. 고장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날 밤 서연이가 내 침대를 정리해 주었다. 그때 나는 딸이 나의 그 낡은 냄비도 함께 가져온 것을 발견했다. 냄비 뚜껑 옆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엄마, 이 냄비 수십 년 쓰셨잖아요. 빠뜨리면 안 되죠.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울고 싶었다.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 냄비 뚜껑 한쪽이 이가 빠져도 버릴 수 없는 그 고집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그 느낌이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등나무 의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안정적이었다. 내 손에는 약간의 설탕을 넣은 두유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서연이가 두유 제조기로 직접 갈아준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아래층에서 한 아이가 엄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준이와 지혜는 그 집 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한다. 그들은 그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을 뿐 그 돈이 원래부터 자기들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그 녹음 파일은 내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고 그저 스마트폰에 보관해 두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감정을 거래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전 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정식으로 주소지를 하남으로 옮겼다. 담당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쪽으로 이사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나는 말했다. 딸이 여기 살아서요. 나는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보험이나 주식,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 아파트에 의지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내가 진한 화장품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넣지 않는 것을 기억해주는 것에 의지한다. 이런 의지는 의존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지금의 나는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봉양해 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이 나이에 내가 누구와 함께 늙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문득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도 끝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정산이었다. 과거의 나 자신과 정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산하고 그리고 그 4억 원과도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